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시간을 좀 이렇게 40분 이내로 줄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우리 편집하는 김유영 대리가 웜의 신박을 1부, 2부로 한번 나눠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부터 웜의 신박을 1부, 2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면 좀 25분 이렇게 아마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그나마 부담 없이 이 클릭하려고 하는데 53분, 57분 이러면 이 클릭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1시간은 뺏기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25분 하고 들어보시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2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거의 1시 반에서 2시쯤 올라올 거고요. 2부는 1시간 뒤에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아마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1부만 들으시고 2부 안 들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댓글에 항상 좋아요 제가 눌러드리면서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뭐 입술도 뭐 부러터지고 그래서 좀 건강 좀 챙기면서 해라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차트의 정석에서 그렇게 차트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 기업의 관상이자 안색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굴 보면 티가 나잖아요. 저 사람 좀 무리했구나. 그리고 희한하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딱 여기 입술 부르트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뽀드락지도 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몸이 주는 신호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프거나 또 두통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 쉬어야 돼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AI가 지금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 신체의 신비 그죠?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 백혈구가 들어가서 싸워주고 또 몸에 조금 그런 과로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목이 붓는다든지 또 신호를 주고 여러 가지 보면 참 이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조그만 박테리아로부터 이렇게 진화됐다라고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인체 신비에 신비로운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얼굴에서 몸에서 티가 나거든요. 고장이 나면. 만약에 무릎이나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딱 뒤에서 걷는 거 보면 티가 나잖아요. 걷는 거 보면 티가 납니다. 그렇듯이 차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차트를 딱 보면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상하네. 이 자리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저기서 무너지지?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펀더멘탈에 의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 추세 속에 변동성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이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주식은 떨어지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적겠죠. 왜냐하면 좀만 떨어져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래서 아주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의 차트는 또 굉장히 강한 5개월 이평선이라든지 5주 이평선, 하물며 5일 이평선도 잘 안 깨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분명히 저 회사 좋아 보이는데
5주 이평선 깨지고 5개월 이평선 깨지고 역배열로 전환하고 그죠? 일봉 차트에서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실 건데 주식이 하락 추세로 들어가면 이 이동평선이 다 역배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포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클릭을 해와가지고 정배열 주식이 많은지 역배열 주식이 많은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10개 중에 10개 절대 다 못 맞춘다 했잖아요. 다 못 맞춥니다. 그런데 고수들이 하는 매매 방법은 10개 중에 3개, 4개 맞췄는데 그 3개, 4개에서 아주 크게 먹는다는 거죠. 근데 다들 이제 조금 처음에는 주식을 처음 하신지 뭐 처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주식이 내가 찍은 종목이 올라가는 승률에 비례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승률이 높은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는 승률이 제 주변의 고수분들은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로저 페더러 얘기에서도 로저 페더러가 다트머스에서 최근에 졸업 축사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의 그동안의 경기 중에 승률은 80%였지만 실제 그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매 포인트는 54%밖에 안 됐다고. 그런 얘기처럼 실제로 보면 내가 투자해서 제대로 찍은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찍은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도 그 강한 종목은 강한 주도주의의 그 차트가 있거든요. 그 모양대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뭐 요즘 맥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사야 될 자리에서 딱딱 사는데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올라갔을 때 그때 이 회사 뭐 펀더멘털에 뭔가 문제가 생기나 또는 이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아니면 뭐 외부적인 요인 있잖아요. 연평도 포격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 지지라인을 깨는 경우에는 차트가 깨져도 오히려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차트만 가지고 100% 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그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은 멀쩡한데 그 회사 차트가 깨지는 경우 반대로 회사는 멀쩡한데 마켓이 어떤 외부적인 일시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깨지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대응을 달리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차트 자체는 이게 깨지는 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내부적인 요인 때문인지를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차트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왜 틀리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이고 차트 얘기하니까 또 말이 길어져 가지고요. 아무튼 사람의 건강도 얼굴에 다 티가 나고요. 사람이 유튜브에서도 뭐든 저는 그동안 꾸준히 저를 보시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다 티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당장 어떤 눈가림으로 하는 건지 그런 거를 다 티가 납니다. 제가 관상 공부도 옛날에 좀 했거든요. 관상에서 제일 속이기 힘든 게 바로 눈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리 우리가 뭐 요즘 성형이 많이 발달해서 다 고칠 수가 있잖아요. 요즘 보면 뭐 눈썹 문신도 많이 하시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이래 뭐 톡톡 깎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고칠 수 있는데 하나 딱 못 고치는 게 눈빛이거든요. 네. 눈빛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사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10분을 까먹었네요. 자, 첫 번째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배터리 사업 배수의 진 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배터리 특히나 SK 에너지 이노베이션에 많이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온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거취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흑자 전환을 이룰 때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한다. 전기차 캐즘, 네, 일시적인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한 내실 경영 차원의 조치다. SK온은 1일 전체 임원회의를 열어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비상경영 체제 선언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후생 혜택과 업무 추진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최고 관리 책임자 CAO라고 여기는 해놨네요. 보통은 관리라고 하면 이제 매니지먼트. 근데 아마 매니지먼트와 마케팅하고 좀 이게 첫 글자가 똑같다 보니까 CMO 하면 이게 매니지먼트인지 마케팅인지 그래서 아마 관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아마 이니셜을 딴 것 같은데요. CAO. 그리고 최고 사업 책임자 CCO. 예, 그리고 이 CCO를 비롯한 일부 C-레벨직은 폐지를 해버렸네요. 이날 회의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헝가리, 중국 등 세계 임원들이 영상을 통해 참여를 했고 이석희 SK온 대표는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란 각오로 힘을 모으자면서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 식자가 휴식할 때 식자인가 보네요. 자강, 불식, 네, 의 정신으로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SK온의 비상경영 선언은 단순히 SK온만의 자국책이 아니라는 게 제 개의 해석이고요. SK그룹은 실적 악화의 늪에 빠진 SK온 구하기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카드를 비롯해서 그룹 전반적으로 운영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SK가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결국 배터리는 그룹 포트폴리오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 판단과 함께 투자자들과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2026년 말까지 SK온의 기업 공개를 단행하겠다고 단언한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신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게 약간 독약이 될 수가 있죠. 교보생명이 FI를 끌어들이고 언제까지 상장을 하겠다. 상장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전을 하겠다. 예, 이것 때문에 심창진 회장님이 꽤 큰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 교보생명 최근에 금리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 보험사 주가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보생명의 가치가 가장 다시 비싸게 아마 책정이 될 수 있는 때일 텐데, 왜냐하면 그 비상장 회사의 IPO를 앞두고 가치 평가를 할 때 보면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상대 가치라고 해서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하고의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비교를 하거든요. 지금 뭐 삼성생명만 하더라도 PBR 0.1까지 한화생명도 그렇고 떨어졌었잖아요. 아이고,
SK 얘기하다가 교보생명 뭐까지 말이 빠졌는데, 아무튼 26년 말까지 SK온의 기업 공개 IPO를 단행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그 FI들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그거는 공시 내용을 보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장에 실패하면 SK온뿐만 아니라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SK가 예상하는 배터리 캐즘 완화 시점도 2026년이고 향후 2, 3년간 배터리 수요 정체기를 극복하고 IPO 다리를 건너려면 현금 흐름 창출과 흑자 달성이 절실하다. SK그룹 고유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을 안고 가기로 결정한 만큼 어떻게든 부활시키는 게 그룹 차원의 최대 과제라면서 그룹 역량을 총투입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을 했다. 네, 요거는 이 기사를 읽기를 잘 한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이 과거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였었나요? 그 백기사를 같은 그룹 회사니까 그 현대건설 주식을 사게 만들고, 아무튼 그 백기사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사게 만들고, 그래서 현대건설 주가가 만약에 빠지거나 하면 백기사가 주식을 사줬는데 건설 주식이 빠져버리면 손해 나잖아요. 그 손해를 다 현대 엘리베이터 맞은 것 같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걸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계약을 맺는 바람에 그게 하나의 파생, 보통 TRS라고 해서 토탈 리턴 스왑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그게 파생 손실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현대건설 주가가 2015년 이때만 하더라도 건설주, GS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 박살날 때였었거든요. 2013년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널렸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현대건설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생뚱맞게 현대 엘리베이터의 파생 손실이 그거를 주가 떨어진 것만큼 그 백기사한테, 백기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백기사한테 그 보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 현정원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 계열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런 계약을 맺어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주가 완전히 엄청난 손실을 본 거잖아요. 미국 같으면 이게 무조건 소송감이죠. 무조건. 그런 부분이 하여튼 네. 그래서 이번에 26년까지 SK온의 기업 공개를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FI들에 대한 보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엉뚱하게 다른 SK 계열사가 그거 보전에 대한 무슨 약정 같은 걸 잘못 맺었다가는 현대 엘리베이터 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대륙의 스마트폰 공司 중국 샤오미 한국 오프라인 매장을 내네요. 국내 시장 본격 진출 선언을 했답니다. 미스토어 전국 매장 추진을 하고 있고요. 30만 원대 보급폰 쿠팡 판매. 지금 샤오미가 쿠팡에서 판매 중인 포코 X6 프로 벌써 이렇게 쿠팡을 통해서 판매는 하고 있네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내겠다는 거다, 그죠? 자, 글로벌 3위네요. 샤오미가 1등 삼성전자, 2등 애플, 3위가 샤오미입니다. 자, 글로벌 3위 스마트폰 기업인 샤오미가 한국 시장을 일반 판매국에서 주요 판매국으로 격상을 했고요. 국내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고 공식 신제품 판매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고 애플이 추격하는 상황이어서 샤오미의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알퇴시, 알리테모 시인의 공습에서 볼 수 있듯이 저가를 무기로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샤오미는 최근 국내에서 비공개로 소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샤오미 팬미팅에서 이 같은 국내 시장 확대 전략을 공개했다. 샤오미는 한국을 주요 판매국으로 격상하면서 우선 오프라인 공식 체험 판매 지점을 열 계획이고요. 1호 미스토어를 열 곳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 위에도 전국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로 해외 직구로 이루어졌던 스마트폰 공식 판매도 확대를 하는데 지난주 쿠팡을 통해서 보급형의 포코 X6 프로를 정식 출시한 게 그 첫걸음이다. 지난주에 처음 출시가 됐군요. 샤오미는 2018년 첫 제품을 국내에 출시한 지 약 6년 만에 국내 시장에 다시 정식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포코 X6 프로는 출고가가 30만 원대 스마트폰이지만 성능이 준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6.67인치 디스플레이와 6,4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512GB의 저장 장치와 12GB의 램도 갖췄고 샤오미는 보급형 포코 X6에 머물지 않고 플래그십 모델도 공식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코 X6의 한국 시장 출시 가격은 다른 주요 판매국인 인도보다 10만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면서 할인 혜택 등을 더하면 사실상 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샤오미의 국내 시장 본격 진출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고 이건 모르죠. 미미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모릅니다. 이거는 시장조사기관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이 75%, 애플이 24%로 양분화돼 있습니다. LG 사이언이 핸드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그죠? 이제는 삼성, 애플 이렇게 양분되네요. 애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 시장은 외산 스마트폰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앞서 일본 소니도 2013년 야심차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벽을 넘지 못하고 2018년 이후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2013년이 삼성의 핸드폰이 글로벌 1등이 되면서 노트, S 시리즈 그렇게 굉장히 기세가 강할 때였는데 기사를 보면서 감히 일본 소니가 겁도 없이 한국 시장에 야심차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었네요. 옛날에 소니 에릭슨 아니었습니까? 소니 에릭슨?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리나 테무처럼 중저가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샤오미가 국내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중저가 폰 수요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고요. 한국 시장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은 사실상 삼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없다 보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이미 샤오미는 글로벌 탑3 스마트폰 사업자고요. 스마트폰 부문에서 지난해 샤오미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억 4,560만 대. 많네요.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4분기에 13%의 점유율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출하량 기준이다. 그죠?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이 1등이지만 실제 판매, 매출액 기준으로는 애플이 1등입니다. 자, 특히 최근 들어서
경영 성과도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데 샤오미의 지난해 총 매출은 2,710억 위안에 달하고요.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해서 3.2% 감소한 수치이지만 순이익은 193억 위안으로 오히려 126.3%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상장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딱 25분 나왔네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사 중 하나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 관련된 기사라고 말씀드렸죠.